코스피 5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정상화다. 네. 워낙 싸구려 주식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대만 주식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네. 그럼 코스피 1만 찍는 거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코너죠. 증시각도기의 핫한 코너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간 서준식에는 정말로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선준식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촬영하는 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인데요.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2월 3일. 네. 계엄이 발표한 딱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사실상 뭐 그때 이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날이 계기가 돼 가지고 주식시장에 큰 랠리가 왔어요. 이 투자자들은 어땠을까? 일단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준 교수님은 그때 거의 쓰러질 뻔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쓰러지실 여유도 없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지도 못했어요. 온몸에 피가 다 멎는 느낌? 그 정도로. 네. 저는 그날 조금 이제 기억을 얘기를 하자면 그날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네. 그 월간 서준식 네. 그 녹화를 하고 근데 그 녹화한 거를 지금 좀 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였나 하면 상법 개정을 계속 얘기해요. 네. 얘기하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나 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건데 재밌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하면 이제 한 2, 3년 남았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2, 3년 동안 이제 주식을 모아놓으면 그때는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이 올 거다 네.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상법 개정이었어요. 네네. 저는 그때쯤이면 확실하게 될 건데 네. 만약 지금 되면 네. 제가 말을 바꿀게요. 네. 만약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네. 곧 상법 개정이 이번에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1년 안에 큰 장이 올 것이다. 네. 그 얘기를 끝으로 하고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날이 제 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네. 첫 기일이라서 그 KTX 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 네. 와중에 갑자기 욕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의 방언 미친 뭐 이러면서 열차 안에서? 예, 열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네, 그래서 아주머니들 왜 이러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그런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계엄이래 하고 듣는 순간 온몸에 제가 1년이 아니고 평생 몇 번 느껴보지 못한 그런 피가 갑자기 돌지 않는다라는 느낌하면서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돌더라고요.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나 하면 좀 따뜻할 때 하지. 그거였어요. 따뜻할 때. 정말이에요. 따뜻할 때 하지. 왜냐하면 내일부터 오늘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내일부터 거리에 나가려면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거 다시 입고 이거 하려니까 좀 따뜻할 때 하면 좋을 건데 그때 6월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 전 재산이 한국 주식인데 네. 그 생각. 그게 동시에 막 스쳐 지나듯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악재가 터졌던 거죠.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나갈 이슈였고. 그래서 그날 근데 이제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다시 입고 나왔어요. 이 옷이 그때는 참 이게 불운한 옷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복을 부르는 오히려 옷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옷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시는 게 그날의 그 감정이 약간 녹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예. 네. 우리 정치인 입장은 정말 처음에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남 의원님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 작년 12월 3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좀 늦지막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이제 와이프는 먼저 자러 안방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OTT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영화를 한참 보고 있으니까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터진 걸 몰랐어요. 그게 우리 그 TV를 시청했으면 밑에 뭐 속보 자막이 떴을 텐데 OTT로 영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래서 몰랐어. 근데 뭐 영화 보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는 후배가 네. 형 어디야? 그래서 나 집에 있지. 그랬더니 아니 지금 왜 집에 있냐고 빨리 네. 일단 피해라. 네네. 빨리 피해라. 형도 뭐 일을 당할지 모르니 그렇지. 일단 피해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아니 지금 비상계엄 터졌는데 왜 집에 있냐.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끄고 공중파 채널을 틀었더니 정말 맞는 거야 이게. 난 이 후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농담을 하나? 그래갖고 이제 거짓말 놀리는 줄 알고 지금 봤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계속 그 하면서 통화는 하면서 그러면서 빨리 자꾸 그 피해라. 피하라고 재촉을 하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채널 하니까 그때 막 국회 앞 장면이나 이런 게 계속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또 창밖에도 좀 보고 네. 야 근데 이거 실패할 것 같아. 네. 너무 뜬금없고 너무 명분이 없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벌써 완전히 장악이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가 가장 그때 확실한 매체였으니까 네. 유튜브 채널을 쫙 뒤지는데 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벌써 쏟아져서 국회 앞으로 모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어려서 이제 우리가 그때 기준으로 이제 45년 전에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네네. 1980년 이제 5.17 때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되면서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어렸습니다만 그때하고는 다른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분위기가. 네네네.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 실패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첫 반응은 사실 비슷했어요. 그 KTX에서 그 아주머니들의 반응처럼 예. 이런 미친 정말 X 아니 이게 말이 돼? 더군다나 아니 저는 뭐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딱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네. 예,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인데 작년 12월 3일이 어디에 해당될 수가 있냐고요. 네네.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야 이게 자기 명을 스스로 재촉하는구나. 예. 이게 보나마나 성공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100%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정치하시는 분이랑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 그러니까. 근데 TV로 그 군인들이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실패할 수 있겠다 이걸 느꼈는데 네. 그 전에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 기차 안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를 누구한테 드렸나 하면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체크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니고 바깥에서 어디 따로 모여가지고 이거를 의결을 해서 해산을 계엄 해제 그 결의를 하면 그게 유효한지 안 한지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니까 유효하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국회로 모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보야 그게 아니야 국회로 왜 가? 나 잡히는데 뭐 그런 생각, 예,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12월 4일 아침부터 방송에 나가서 이건 내란이다. 네. 내란데도 뭐 그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죠. 네. 저는 두 분하고는 완전히 궤적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사건이 크게 아침에 하셨어요? 그럼 전 밤에 몰랐던 전 거예요? 잤어요. 그날 정말 일찍 잤어요. 9시 반인가 잤거든요. 전 일찍 나오니까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개인적인 역사가 하나 써줬는데 하도 기가 차가지고 혼신의 연기를 다해. 예, 이걸 12월 4일 아침에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어떻게 얘기하지? 우리 원래 이제 그 유튜브는 정치적 얘기를 중립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예, 경제 유튜브는 더 중립성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패러디했어요. 웃기게 그 SNL처럼 그 코미디로 저 나름대로 풀었거든요. 그 똑같이 흉내 내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유탄이 빵 터진 거예요. 그걸로 어떤 분이 민원을 냈어요. 금감원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 인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회사에서 이제 정지당하는 강력한 계기가 그 건이었어요. 그 건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책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웃기는 그냥 패러디를 한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좀 다르게 왔던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그렇죠. 된,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날이네요. 회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저는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결정타가 된 거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홍남 의원님이 사실은 앞서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투자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는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외에는 우리 김용남 의원이 계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상법 개정돼서 지금 한 이제 막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되었는데 그 법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잘 자리를 잡게 될지 네. 궁금하고요. 우리 선준익 교수님은 상법 개정되고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9일까지가 회기인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게 이제 처리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상법이 1차, 2차 요번에 되면 3차 상법 개정까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 남은 입법 과제가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뭐 이렇게 쭉 아직도 해야 될 입법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입법 이후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네. 사실은 이 개정된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예요. 그렇죠. 저도 네. 같은 생각. 핵심이죠. 결국엔 그거예요. 네, 중요한 게. 핵심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상법 뭐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바꿨더라도 법원에서 이거를 제대로 그 입법 취지대로 해석을 안 해주면 이른바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상사 법원을 좀 도입해야 되지 그게 않나라는 뭡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른바 전문 법원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할 때는 가정법원을 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혼 그런 걸 생각 안 해봐서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항상 저는 그래도 많이 준비를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있는 거고 뭐 특허 법원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전문 법원이 있는데 네. 외국에 보면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상사와 관련한 코머셜 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상법 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 네. 이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잘 이해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모든 법을 다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건 인간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법원이 있듯이 상사와 관련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 법원이 생긴다면 네. 이번에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보다 잘 반영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부산에 왜 해사 법원을 만들자 뭐 이게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각종 뭐 해운 내지는 뭐 해상 사고와 관련해서 다루는 해사법원을 부산의 전문 법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 거와 같이 네. 상사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굉장히 그렇구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게 따로 그렇게 전문 법원을 둔다는 생각을 뭐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판사님들이 3천 명이 넘는데 네. 그분들을 언제 다 일일이 교육시켜요. 네. 잘하는 분 뽑아서 이렇게 네, 일부- 모아놓으면 맞아요. 훨씬 빠르죠. 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켰을 때, 법을 어겼을 때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한 번 판례가 잘못 나오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그냥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 무색해지는 거죠.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업 편을 많이 들어줄까요? 판결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이유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쪽이 좋은 변호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걸 피를 네.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뛰어난 변호사들이 뭐 외국 판례부터 온갖 이론을 그냥 이만큼 내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도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독일은 이렇게 해석하나? 근데 그건 변호인의 의뢰인 쪽에 유리한 얘기만 다 담는 거니까 뭐 그렇겠죠. 거짓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렇죠. 유리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 인용해 가면서 설득해 나가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네. 재벌의 영향력이 정말 세요. 그걸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특별히 법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아니 그게 뭐 돈의 힘. 네트워킹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이 첨예하게 붙었다. 그러면 좋은 변호사도 많이 그 선임을 하지만 또 중간에 어떤 의견을 물을 때 뭐 거룩한 로스쿨의 교수님들이 또 평소에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연구과제도 틈틈이 주고 뭐 이래서 네네. 아무래도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써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이렇게 보시는 관전하시는 분들 의견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다른 외국에는 없는 법들을 네. 자꾸 만들려고 해? 네네네. 뭐 그렇게 다른 외국은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네. 그러니까 그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요것도 미국 델라웨어 정도만 이 법이 있고 네. 다른 나라는 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사와 주주를 위해 이걸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네. 사실은 이게 법원의 해석 때문이었잖아요. 네. 법원이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처럼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된다 네. 하는 말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회사와 주주를 따로 떼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투표제. 예를 들어서 뭐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그것도 입법화한다고 하면 당장 반론이 야 미국엔 그게 그런 법률이 있어? 네. 미국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죠. 하잖아요.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네, 네. 자사주 소각 그렇죠, 그것도 자사주.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거 다른데 법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이거 자사주 사면 소각하고 좀 일부 약간 쓸모 있는 스톡 옵션이나 스탁 뭐 옵션이나 이런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상식이에요. 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그게 상식이 아니라 하니까 법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입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재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그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코스닥 협회장이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스닥 협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아주 주주들하고는 대치되는 그분 코스닥 협회장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딱 이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자본 조달 창구인데 자꾸 규제를 만들어서 자본 조달을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까지는 저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수가 이런 거라 상법 이렇게 법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린 BW 가지고도 나중에 백기사도 시킬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써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주주한테 주라고 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마인드라면 아예 상장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개인 회사로 운영해야지. 그건. 그러니까 딱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자금 조달 창고지 그 이상은 또 아닌 거야. 딱 자금 조달을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거야. 코스닥 협회장의 인식 수준이 딱 그러니까 그 얘기가 수준입니다. 가다가 3,000%로 빠지는 약간 그런 얘기가 아니, 그분은 확고해요. 예. 확고해. 그게- 그래서 상법 개정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기업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은 우리한테 자금을 조달해주는 창구로서 활동해야 우리가 활성화되는 거지. 다른 걸로 우리를 얽어매지 마라.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물론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개인 사업자를 했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100% 주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가족들만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운영하든지. 그렇죠. 아니 상장을 해놓고 이제 상장 회사가 영어로 하면 퍼블릭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퍼블릭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상장을 해놓고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건드리지 마 노터치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훈 교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굳이 계속해서 만들면 오히려 법이 어떤 성격이 뭐 너무 열거주의로 가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 어겨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법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좀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법원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네. 법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아,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 맞네요. 법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이 구체적인 법을 명시해줘서 판사들이 판결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예. 한다. 예.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산업자본에 의해서 뭐 국가중흥 뭐 이런 중심으로다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기업가의 노고를 굉장히 인정하는 거고, 근데 거기 이제 자본 조달을 해주는 사람은 그냥 그림자인 것뿐이고 이런 구조가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자본 조달이 활성화돼야 벤처도 나오고 네. 신규 산업도 나오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지금 확실히 이게 변해야 되는 아주 기로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예. 상법 개정 우리 서질 교수님은 거래소 얘기 맨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협회장 보고 거래소가 물 관리를 잘못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 협회가 이런 사람을 네. 사람 안 치면 이게 주주들 무시하라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거래소가 한골 탈퇴돼야 된다는 얘기. 네. 그렇죠. 요즘 거래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네. 좀 그 간치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네. 되면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로비도 할 거고 입법도 할 거고 네. 전파도 할 거고 얘기들을 그렇게 자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앞서서 지금 정시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죠.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5배 올랐어요. 네, 5배 이상 올랐는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뭐 아베 총리나 이거 빼고 가장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오르는데 기여한 기관이 어디냐? 가장 기여도가 많은 기관이 어디냐? 도쿄 거래소죠. 네.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도쿄 거래소가 앞장서 갖고 니케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그 과정에서 예, 도쿄 거래소가 오사카 거래소하고 합병되면서 2013년도에 상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파워가 생겨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거래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에 적극 반대였어요. 진짜로요? 진짜? 와 상법 개정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예. 아니 거래소 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전잘 거래소 몰라서. 이사장이죠. 명칭은. 이사장은.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부서가 있나요? 뭐 그쪽에서 아니 많이 하잖아요. 그 예. 원래 이제 거래소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특수법인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각종 금융기관이 이렇게 음. 돈을 댄. 근데 사실상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계속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그랬죠. 음. 계속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를 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냐는 거죠. 제 말은. 국영 거래소니까 그런. 아 정말 아니 김용남 의원님이 가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예? 하여튼 과거와는 조금 한국 거래소가 달라져야죠. 예.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셨던 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뭐 코스피 5천 해갖고 해외 무슨 로드 쇼도 나가시고 하던데 투자 유치한다고. 최근에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아니,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제 관료하시던 분들이 어떤 기관장 비슷한 그게 일종의 기관장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이사장도 역대로 보면 다 이른바 모피아 출신들이 했어요. 이사장들을 지금도 네. 그렇고. 그렇죠. 저 미국처럼 좀 투자자 출신이 한번 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경험을 해본 관료가 가거나. 잘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네, 하셔야죠. 네, 네.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 네.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네. 두 전문가 사이에 제가 참.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왜 상법 개정이 중요하고 어떤 원론적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오랜만에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신규 회원이 정말 많거든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상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뭐냐 하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평등하다. 네. 요게 상법 이번 개정의 핵심이죠. 요거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매수 청구권 얘기도 있고 의무 매수 청구권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이 모든 법들이 그냥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평등하다. 네.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들을 개정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그 법원의 해석으로는 이게 대주주의 한 주와 그 소액주주의 한 주가 완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권리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주주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한 뭐 대여섯 배 되는 뭐 작년에 H 정권 같은 경우는 시장가보다 5배 넘게 대주주끼리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거래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배나 되는 그 거래는 이거 가치는 뭐냐? 프리미엄을 받는 무슨 프리미엄이겠어요? 네. 소액주주들을 삥 뜯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상법 개정이다. 음. 그래서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되면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권리 내지는 그 이권을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백화점의 거래소가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에 손님들이 막 들어오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주주들이 그래? 나도 대주주와 똑같은 권리네. 나도 돈 낼게. 나도 네. 돈 낼게 해서 이 자본시장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그게 그 국가의 힘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신 저자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24년도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 하반기가 아주 망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김용남 의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법적인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전 정부에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채택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24년부터 상법 개정돼서 정말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포지션을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될 걸로. 예, 될 걸로 네.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에서 좋아질 줄 알고 해서 그쪽으로 다 포지션을 다 몰아놨는데 7월달에 갑자기 기업 밸류업은 자율로 이거 딱 뜨면서 정말 저는 나락갔었어요. 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막 던지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2023년도 봄에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거를 요약본을 만들어 갖고 당시 이제 그
2023년도만 해도 제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다음 해인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네. 이래야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도 얻고 네. 주가도 오르면서 이제 총선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금융위원회로 이제 토스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금융위원회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때문에 우리 숙제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2023년 연말에 나온 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추진 의지가 매우 박약했어요. 진심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표가 된다는 거 표가 된다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죠. 네네네. 그러면서 아니 1월 1일 식전 대바람도 가서 상법 개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24년도에. 예.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된 거죠. 그냥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인데 그때 뭐 자율로 하면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냥. 네, 네. 그런데 뭐 이게 그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네. 터지면서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되고 네. 대선이 열리면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른바 코스피 5천 공약이 나온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책 쓰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로 가져왔던 것들을 한번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책을 쓰시게 된 건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문제는 페어하지 않아요. 네. 상장 회사를 그 의미를 다 망각하고 있어요. 경영진이나 이른바 오너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주식을 상장했다는 것은 내 회사가 아니고 이게 퍼블릭한 회사가 됐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입법으로 이게 진짜 상장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법 과제를 담아서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네. 그 지배주주 지분만 뭐 시가에 어떤 경우는 7배 팔린 경우도 있어요. 뭐 항공사 관련된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되죠? 모르죠.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런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렇군요.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해, 그거를. 왜냐면 그런 경우가 없거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네. 이른바 텐더 오퍼를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배주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소액주주들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주식을 매집해서 경영권을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아주 그림같이 지배주주 지분만 싹 오려가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네. 이사회 구성권을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언페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 쉽게 공산품 가격이 붙었는데 누구만 따르게 가격을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식이 아닌 거죠. 정찰제인데 정찰제 가격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가면 저 다른 거 저 남아 있는 것들 하나씩 다 빼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줄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대주주는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기본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반도체도 하고 싶고 자동차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돈으로는 다 이걸 못해. 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거든요. 그래, 내가 돈 보태줄게 한번 해봐. 라고 도와준 분들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경영을 해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대주주님. 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해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다. 억지로 상장. 그렇죠. 그런 1970년대에 역사를 초기에 그 주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절대 상장 안 하겠다고 한 회사들을 그냥 액면가로 그냥 무차별하게 상장을 시켰죠. 상장시켰죠. 그것도 대가를 받고 회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 그렇게 이제 억지로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대주주 분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아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룰을 통해서 그 페어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하면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023년 봄에 그 책을 냈을 때만 해도 제가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다 비웃었어요. 사실. 맞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또 1년 저거. 전만 해도 택도 없는 네, 됐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코스피 5천 내년에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이 그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저는 수혜를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포지션도 거기에 맞춰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혜를 입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상법 개정 되고 나서. 저도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종목별로 좀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나 몇몇 종목이 많이 오르는 사이에 사실은 조금 최근에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조금 열받아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이유는 끝이 아니고 중간도 그렇죠. 안 온 것 같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시작인 거잖아요. 입법이라는 거는 스타트인 거죠. 예.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기회가 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5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정상화다. 네. 워낙 싸구려 주식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싸구려는 아니라는 수준까지 되면 그게 코스피 5천인 것이고 네.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뭐 미국 주식 내지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만 주식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네. 그럼 코스피 1만 찍는 거다. 네. 5천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입법 과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코스피 5천이 그냥 정상화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예. 네. 네. 최근에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됐었고, 그거는 처음에는 약간 30% 이래가지고 조금 그러다가 이렇게 들여다 자세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용 괜찮아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자금이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겠다. 그래서 아마 소외된 최근에 소외된 주식들도 이제 그게 개정되면서 수혜를 좀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너무 고배당주가 실망할 좀 많이 올랐죠. 네네네.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 계속 지금 매수세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안으로 뭐 35% 얘기가 나오다가 네. 25%가 그러니까 3억부터 50억 구간이 이제 25% 세율이 된 거잖아요. 네, 지방소득세까지 27.5%인데 50억이 넘는 구간은 이제 30%가 됐잖아요. 결국엔 33%가 될 텐데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물론 100명도 안 된다고 해요. 네네네. 50억 이상 배당을 받아가는 분들은 사실 다 회장님들이지. 예, 대략 보니까 주식 한 3천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식 양도세율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25%인데 배당 안 하고 쫙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판다. 한꺼번에 팔 때가 세금이 적은 거예요. 세율이 약하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1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굳이 30%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3억 이상을 25% 단일 세율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보고 하라 했으면 뭐 20% 초반대로 20% 하면서 내 자신 있어 이래도 배당 소득세 세수는 증가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좀 그럴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30% 안도 또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좋은 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중소형 주주 그러니까 기업체가 한 3천억 이하 정도 시가총액 3천억 네네. 4천억 이하 뭐 요 정도가 수혜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억 이상을 보유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5천억에서 1조 이하는 대주주가 3천억 이상을 못 갖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보면 아주 큰 거대 기업들은 저평가도 좀 크게 없고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것도 좀 너무 차별화돼 있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거든요. 얘들도 조금 이렇게 자기 가치를 찾아줘야지 그게 결국은 돈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 돈들이 또 서로 이렇게 순환되면서 가는 게 정치니까 약간 그 차별성을 너무 차별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수그러뜨려 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 네. 뭐 굳이 그 좀 좋은 점을 찾는다면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한 100여 명 분들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네. 본격적으로 하려면 음. 그냥 25%로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아니 이미 그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의가 확정된 이후로 며칠 사이에 꽤 많이 올랐죠. 맞아요. 벌써 반영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계속 반영되고 네. 있고 예를 들어 뭐 몇몇 감액 배당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붙고 있고 뭐 이게 딱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대로 움직이는 세력들의 수급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액 배당은 어차피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상관없이 네.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요 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상관없는데도 없는데 또 요 이슈로 같이 테마주가 된 거고. 네, 배당이 네. 같이 엮여고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도입이 될 건데 요새 한경협 이런 데서 뭐 입이 대빨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못 살게 굴어 막 네. 이러면서. 근데 그 전략적으로 약간 그 좋은 것도 하나 해줘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의무 공개 매수가 되면 네. 소액주주 주식도 뭐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다 사야 되니까 그게 입법화되는 거와 동시에 저는 요새 왜 과점주주에 대한 그 20% 과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증여세가 원래 최고 세율이 50%인데 네네네. 과점주주는 6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없애도 돼. 그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으로 네. 50으로 돌려줘라.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아니 이거는 뭐 2배, 3배가 아니고 심한 경우에 뭐 대여섯 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이니까 세율을 더 높였던 거죠. 하지만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지배주주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 주식만 비싸게 팔 수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율을 여기만 더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네. 최고 세율 60%를 50%로 일단 원복시켜주는 거를 네네. 동시에 하면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트렌드로 계속 세율을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반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네. 한경협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동의하고 그 60% 그거는 뭐 50%로 일단 좀 낮춰주면서 대신 그런 쪽에 다른 데서 이득을 취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시가로 자꾸 상속을 하기 위해서 네. 자꾸 그 시가를 주가를 낮추죠. 누르잖아요. 이거 누르니까 또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는 뭐냐 하면
뭐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개구멍으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봐 입장료가 문제잖아. 문제는 개구멍인데. 네네네. 그러면서 입장료를 없애야 돼라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상속세를 낮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는. 그래서 저는 문제가 그 시가로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자산 가치에다가 뭐 그 수익 가치가 좀 큰 데는 그런 수익 가치도 계산을 해서 넣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분을 사고 팔 때 대주주들끼리 사고 팔 때 하는 그렇게 계산하는 법으로 기업 밸류에이션 쳐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네,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네. 상속을 하게 네. 하고 그 대신 상속세는 조금 깎아주는 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가는 게 페어하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 한국 주식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복 상장의 문제잖아요. 심각. 네. 제일 최악이죠. 특히 이제 대단히 한국적이고 변칙적인 지주회사 제도, 그렇죠. 거의 뭐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제도가 문제인데 저는 증여상속세법을 개정하면 그 문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장 회사는 그 시가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속을 받거나 그럴 때 그 상속일로부터 앞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평균 주가로 시가로 계산하잖아요. 네. 근데 간단하게 PBR이 1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공정가치로 상속세 내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순자산 가치는 인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PBR 1 미만인 경우에는 네.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하면 네. 지주회사 회장님들이 아유 어차피 세금 낼 바에야 그냥 자기 재산 늘리지 지주회사 주가 안 누르고 그렇죠. 지금 지주회사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눌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속세법이 변경이 되면 즉 본질 가치 기준으로 예를 들면 평가된 네. 금액으로 상속을 하게 본질 된다면 가치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이소영 의원은 본질 가치로 하자고 했는데 네. 본질 가치를 하면 수익을 일부러 줄일 수 있죠. 줄여요. 네, 수익을 줄이죠. 최소화시키고 마이너스 상- 만들고 막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공정 가치 그렇죠. 예, 그걸로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감가상각을 뭐 6년 하던 걸 3년으로 줄인다던가, 뭐 그러면서 그 재평가도 안 하고 자산 일부러 이익을 확 줄여놓으면 네네네. 주주들이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네. 그렇게 해놓으면 자산 재평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20년 전에 취득 원가로 다 장부 가격 해놨던 거 국세청에서 네. 또 알아서 다 고쳐요.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에 상속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소위 말하는 공정 가치로 결정하게 될 거면 지주사들 폭등하겠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쪼개기 상장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 사실은 지금은 특히 지주회사 제도는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이미 하고 있죠. 그전부터. 엄청나죠, 예. 엄청나. 자회사 1조인데 지주회사에 1,000억인 회사도 네. 있어요. 그런 회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분이 책을 저희 구독자신 거예요. 우리 김용남 의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한 3개월간 그냥 책상 저쪽 귀퉁이에서 썩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냥 그럼 한번 읽어볼까 하고 펼쳐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책이. 그리고 깜짝 놀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그래서 그때 제가 법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희도 모르는 내용까지 쫙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소액주주가 어떻게 그 어떤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히려 김용남 의원님 책 보면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했어요. 확실히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 아는 사람한테 당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히 아는구나. 그리고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회원이시잖아요. 네. 이것도 선전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네네. 거버넌스 포럼 아주 네네. 예, 활발하게 좋은 네. 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뭐 감히 선전을 드리면 우리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이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소액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말 감히 할 수 있을 것 아이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국회의원이 왜 음. 소액주주혁명 이런 책을 썼지? 저도 좀 당황스러워. 처음에는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한국이 산업을 특히 제조업을 별거 다 하잖아요. 대단히 큰 장점인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가 중국하고 앞으로 경쟁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매우 잘 못하는 분야. 금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중국은 이게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못할 거예요. 그냥 홍콩을 통해서 하는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제조업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한 업종이 금융이에요. 네네네. 금융하고 또 하나 들자면 엔터테인먼트. 그 네. 중국이 잘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뭐 엔터가 큰 포션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죠. 금융은 사실은 싱가포르이 지금 인구가 한 700만, 800만 되지만 싱가포르는 금융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그렇죠. 금융은 가장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AI 시대가 들어오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서 같은 제가 생각이에요.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된 게 야, 이거 언제까지 금융을 이렇게 후진적으로 놔둘 거냐. 맞아요. 일단 주식시장에 룰이 좀 제대로 서야 그래야 뭐 외국인들도 한국에 돈을 집어넣지 맨날 뭐 뒤통수 치고 맞아요. 반칙하고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고객만 상대하는 PB였다가 그러니까 한쪽 면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구조가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맞죠. 깜짝 놀랐어요. 금융이 아니 21세기 뭐 신천지에 금융만. 무슨 이런 구닥다리가 있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스템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놀랐습니다. 미국이 아마 그 자산운용사, 자문사가 개수가 6만 개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하고 이렇게 격을 같이 하는 운용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아예 운용사가 거의 뭐. 씨가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거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6년도가 다가오는데요. 이 상법 개정의 흐름 속에서 26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한국 주식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는 해였다면 네. 2026년은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 5천도 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뭐 당장 미국은 힘들겠지만 대만 정도 수준의 자본시장을 갖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는 해가 2026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서준 교수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근데 내년은 올해는 좀 아쉬웠던 게 돈이 좀 일단 많이 확 들어와서 주가가 같이 올랐으면 그 소득 효과라든 게 이런 게 참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데 좀 그런 건 좀 부족했잖아요.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자본들이 그 개인 자금들이 증시에 많이 몰려와 가지고 그것들이 같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득으로 자본시장에서 이제 소득으로 현실화되는 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증시의 상승폭은 폭이나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네.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이나 저점이 아주 낮은 쪽에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굴곡은 있겠지만은 충분히 기회가 많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 원래 반에서 40등 하다가 25등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25등에서 5등 안에 들기는 참 네.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분들이 이제 미국의 높은 거버넌스의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무려 60억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약세에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해외 투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이 안 되고 25년도에 계속 후진적인 상황이 지속됐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멸망을 향해 가겠구나. 아니 이렇게 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 세계에서 상승률 1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이미 그 행위가 지금 그 자금 빠져나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사실은 네. 그때 저는 국장에서 어떡하지 이랬지만은 네. 그날 많은 그 부촌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가 나중에 들어봤거든요. 계엄 이후에.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거를 현금화시키냐. 네. 그리고 해외 자산들 뭐 이런 거. 음. 그 아마 저는 그 계엄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내심 한국에 돈을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상법 개정이 되었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5년도에 그 첫 단추를 끼웠고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처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26년도는 그 정상화 수준에서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를 해보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월간 서준식 특별 게스트로 우리 김영남 의원님 모시고 월간 서준식 같이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